만났다를 증언한 사람이 조경식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복도에 어정어정 다니는 거, 심지어 김성태 씨와 증인과 같이 위원장실에서 나왔다 이렇게 본 사람이 2명이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아까 CCTV를 보고 이게 그 위원장실이라는 게 그 앞에 보좌관실도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뭐 진술을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CCTV 좀 볼 수 있게 이거 동의해달라는데 김성태 회장이 동의 안 했다는데 지금이라도 동의하시겠습니까? 저희 변호인들하고 상의했는데 저 정보 이런 거 관련돼서는 뭐 절대 동의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않기로 동의 안 하시겠다는 건 그럼 네. 우리 말이 맞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아니 그 부분 뭐 말씀드리면 우리 말이 의원님, 맞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도 우리 말이 맞다는 거 태어나 아닙니까? 처음으로 국회로 왔는데 이 안에 다 됐습니다. 제 고향 됐습니다.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고 몇 번 만났는데 그 사람들 잘못할 아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못하는 위원장실 겁니다, 의원님. 앞에 죄송하지만. 위원장실 그 부분만 저희가 보겠다는 거예요. 위원장실 앞에만 출입문 그건 동의하시겠습니까? 여기 김성태 증인이 이 안에 왔다 갔다 한 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위원장실 문 앞에서 위원장실 문 앞을 보는 CCTV만 보겠다. 이건 동의하시겠습니까? 추후에 저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자, 이것조차도 확인이 안 되니까 김성태 증인의 말도 신빙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국정원은 조용히 해주세요. 제 질의 시간입니다. 국정원은 아까 지난번에 리오남 부재설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국정원 차장 이거 보면은 이종석 국정원장의 4월 3일 국조특위 발언만 봐도 25일이 빕니다. 25일은 어디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희가 12일부터 24일은 제3국, 26일은 중국이라고 했는데 25일은 어디 있었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것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원장님도 저희가 그러니까 확인된 사실을 25일은 말씀드린 하나 겁니다. 비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 자, 부분은 그리고 제가 그 국정원의 자료를 어제 보니까 결국 리오남이 위장 출입국을 했을 수 있으나 국정원은 당시 이오남의 위조 여건 활용 이력을 입수한 바 없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수한 바 없지 과연 그것이 아니다라고는 부정하지는 못할 정도로만 국정원의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오남 부재설에 대해서 국정원이 이야기하는 거를 따졌을 때도 25일이 비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한번 그거 들어보실까요? 제가 녹취록을 틀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대표가 아니었으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기획하거나 추진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 뭐 대북 사업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고 그러지만 지금 현재 재판 중이지 뭐 거론하는 걸 자꾸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네, 이해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많이 자신이 부족해서 일부러 좀 항상 내 탓으로 사는데 네. 오늘 그 여기 아까 말씀은 네. 아니 그 당시에 그 경기도나 네. 그 당시에 현재 그 대표님 자꾸 제가 뭐 이재명 대표님을 뭐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은 그 당시에 무슨 그 위원 제재가 있는데 대북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 저거 목소리가 제 목소리 맞습니다. 저 재판 관계된 거라 답변 못 드려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봉지욱 참고인 이쪽으로 좀 와주시고요. 김성태 증인 그쪽에 좀 서주세요. 그 리오남에게 뭐 300만 불을 줬다, 200만 불을 줬다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증인 언제 주겠다고 이호남에게 약속했습니까? 죄송하지만 재판 중이라 재판 관련된 거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잘 기억도 안 나고 언제 이야기했는지 모르죠. 이호남이 안 만났으니까. 봉지욱 기자. 네. 그 이호남에게 돈 주기로 했다고 하는 게 왔다 갔다 해요. 중국에서 줬다고 했다가 뭐 필리핀에서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언제 줬다고 지금 김성태 증인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뭐 2019년 이제 7월에 리오남이 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제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제가 왜 의문점을 가졌냐면 김성태 회장은 지금 저 얘기는 2023년 7월달 법정에서의 얘기고요. 6개월 전인 2023년 1월, 2월, 3월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예, 금액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돈을 예. 줬을 때 함께 있던 사람도 바뀝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김성태 증인께 묻겠습니다. 어제 V라운지에 10시에 가서 소주 드셨죠? 그때 국민의힘 이게- 의원이 몇 명이 이게 왔습니까?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몇 명이 왔어요? 그분들 여기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처음 뵀습니다. 일단. 예, 아니 이분들 말고 다른 의원님들은 만나신 적 없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 그 박상용하고 친하죠. 그래서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점은 인정을 하는데 술 먹었다고 하는 점은 인정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방용철, 이화영, 김성태가 한 방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때 밥은 같이 먹었는데 술은 먹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른 검사도 밥을 먹인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박상용이를 보호해야 되니까 술은 안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 제가 박상현 검사를 보호할 이유도 없고 예, 제가 수사를 받았던 사람이 예. 아까 그래도 악마 중에 검사를 나와서 악마 중에 덜 악마가 박상용이다 그랬죠.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19년 1월 17일 자료입니다. 이것은 쌍방울과 조선 아태위 간에 체결한 합의서예요. 네? 아니 이거 말고요. 네, 1월 17일 쌍방울과 조선 아태위 간의 합의서. 이걸 보시면 히토류, 금광, 그다음에 관광업 활성화, 북남 협력 사업 적극 추진, 내의류 생산, 남포지구의 전기 자동차 생산, 아동 전문옷 합작 공장 설립, 풍력 에너지 조성 사업 등 굉장히 포괄적으로 조선 아태위와 쌍방울에 합의했죠. 그러고 나서 1월 17일이요.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네, 이때 합의를 했고 이때 경기도가 없어요 전혀. 네? 네, 없습니다. 그다음 5월 12일자 그다음 5월 12일자 것도 경기도가 없어요. 지하자원 개발 사업, 관광지 및 도시개발 사업, 물류 유통 사업, 자연 에너지 사업, 농축산 협력 사업 다 쌍방울과 민경련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태위도 그렇고 민경련도 그렇고 이 두 기관은 대북 유엔 제재 대상 기관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알고 네? 있었는데 제재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유엔 제재 기관으로 만들어 보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태위와 민경련은 대북 제재 기관이 아니니까 쌍방울이 이 기관과 함께 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여기에는 아무런 경기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다음 화면 보세요. 앞으로 가보시면 돼요. 예. 예. 이 회의록은 뭐냐면은 2019년 4월 12일 김태균 씨가 작성했다고 하는 회의록이에요. 자 검찰이 압수한 마카오 회의록에는 밑에 서명이 돼 있어요. 송명철 이렇게 그리고 방용철 이렇게 서명이 돼 있죠. 이 서류에는 같이 회의해서 사업하기로 한 거예요. 여기에서 경기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경기도 왼쪽 문건 없어요. 오른쪽 김태균이 나중에 제출했다는 회의록에는 스마트팜 등 농업 지원 따로 챙겨주길 희망, 기타 인도적 지원은 경기도와 수시로 협의 해정 해서 경기도가 들어가요. 그렇죠? 이 두 개의 문건의 형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세히 예, 달라요. 저 위에 보면 회의 내용에서 폰트 안에 들어간 게 달라요. 사후적으로 만들어서 조작돼서 제출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부 언급 한번 보십시오. 김성태 증인께서 7월 1일자 아까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7월 1일자 내부 보고서를 한번 보시죠. 시간이 만료돼서 그런가 봐요. 예. 말씀을 해주시죠. 보고서를 보면은 거기에도 경기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7월 1일 그러니까 만일날 가시기 전에 예. 7월 1일에 북한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회장님 방북 최우선을 추진한다.
회장님 광주시에 평양에 가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중요한 합의서가 작성됐잖아요. 쌍방울하고 알테이, 쌍방울하고 민경련. 거기 하나도 경기도가 없어요. 김태균이 내부 보고한 자료에도 경기도가 없어요. 나중에 검찰 압수한 것 말고 추가로 내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경기도 뭐 인도적 사업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경기도 국제적으로 허용된 인도적 사업이 뭔지 아세요? 분유하고 분유하고 밀가루밖에 허용이 안 돼요. 스마트팜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인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경기도 잡아 죽이고 이재명 잡아 죽이면 쌍방울이 사는 게 아니에요. 쌍방울은 쌍방울대로 합법적으로 사업을 했다고 주장하시면 돼요. 그리고 김태균 문건 보세요. 계속 자산의 자본화, 사업의 자본화, 네? 북한과 하는 사업의 자본화, 북한과 하는 사업의 자산화. 즉 본인은 주가 조작은 안 하셨지만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공시하려고 했죠. 그래서 나노스에 안부수를 영입한 거 아닙니까? 2019년 1월 23일 날.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하고 엮어서 이렇게 당하니까 억울한 거죠. 아니 뭐 엮었다 표현 제가 분명히 제 억울하지 않아요? 말씀드렸고요. 네. 뭐 저도 할 말은 많은데 그러니까 제 재판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전제하는 추후에 특검이나 조사 받으면서 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전제하는 문제는 경기도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 민경련하고 아까 무슨 상의는 뭐 관계 없다고 했습니다. 쌍방울하고 아들이 쌍방울하고 민경련. 그렇죠? 그다음에 7월 2일 내부 회의에 경기도가 어디 존재하시나요? 김태균이 보고한 내부 회의 자료도 없잖아요. 오히려 김성태 증인 특검에서 조사받기 전에 국정조사에서 온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차피 객관적 사실에 관련된 여기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김성태 한다 증인이 말씀한다고 해서 예. 뭐 저한테 유리한 것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또 뭐 제가 뭐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고 전혀 악이고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선이 되고 저는 피해만 돈만 다 날리고 감옥 갔다 오고 지금도 재판 받고 있는데 전혀 악이 되고 뭐 어떤 사람은 영웅이 되고 이런 거 일일이 따지면 또 말씀드리면 또 의원님들 뭐 저희들 뭐 저 안 좋게 네. 보니까 나중에 뭐 정상적인 수사 받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진보당의 손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 질의를 통해서 잠깐만요, 손설 의원님. 예. 죄송한데 그 하동혁 증인이 지역을 내려가야 된다 봅니다.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면 이석을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국힘당 의원님이나 민주당 의원님들, 다른 의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동혁 증인은 자리를 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네, 질의를 손설 의원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시간 좀 주시고요. 네, 저는 지금 질의 통해서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려고 하는 행태를 좀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조선일보에서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문정부 통계조작 수사감사에 강압이 없었다. 부동산원 노조에서는 강압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탄원서를 냈다. 이 기사가 올라옵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시고요. 이 기사가 올라와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국정조사 내용에 반하는 내용의 단독 보도가 나왔으니 사실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사가 12시 32분에 처음 올라오고요. 14시 35분에 수정되고 15시 42분에 수정되고 16시 31분에 수정이 됩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했는데 지금 제가 이 형광펜 처리한 것이 실시간으로 계속 정정된 내용이고요. 처음에는 부동산원 감사에 강압이 없었다 이 타이틀로 걸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다 삭제가 되고 대통령실 등에서 압박을 밝혀냈다 이런 내용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에 강압이나 위법한 절차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가 제출됐다라고 처음에 나왔다가 수정되면서 부동산원 직원들이 검찰 수사에 감사함을 느낀다는 취지의 탄원서
제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둘 다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탄원서를 입수해서 확인해 봤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지금 이 국정조사를 하는 중에 오늘 저 가짜 뉴스를 배포를 한 겁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왜곡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의 노조에서 낸 탄원서가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가 나간 거거든요. 이거는 정상우 사무총장님께서 제 질의 끝나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정 보도라든지 여전히 이 기사를 보면은요 부동산원에서 강압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과 반대 의견이 냈다, 탄원서가 제출됐다 이렇게 아직 쓰여져 있습니다. 확인하고 정정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저희 국회에 장시간 감사 받았고 심리적인 고통을 받았다라고 자료를 제출한 바 있어요. 이거 사실과 맞지 않은 기사가 여전히 버젓이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요 그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소리가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네. 당시에 해류가 남쪽으로 흘렀습니까? 북쪽으로 흘렀습니까? 북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해류를 타고 북쪽으로 갔을 거라고 그렇게 북한으로 흐른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했냐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북한으로 흐른 거 맞는데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기억을 못 하세요? 예. 네. 그 이희동 검사가 나와서 저희 질의에 저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의원실에 메일로 증언 보충서를 보내왔거든요. 관련해서 정성호 장관님과 안규백 장관님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희동 검사가 저에게 메일로 증언 보충서를 보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좀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짜집기를 해서 또 왜곡을 하는구나. 의원을 상대로도 앞뒤 내용 잘라먹고 본인의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제가 저희 메일로 온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희동 검사의 공소장을 보면은 이희동 검사가 이 말이 북한으로 흘렸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서 본인의 공소장과 판결문 일부를 저희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근데 공소장을 보면은 거슬러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슬라이드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네. 네, 이희동 검사의 공소장에 저 거슬러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 부분을 인용해서 북한으로 흘렀다 이렇게 저에게 또 주장을 하는데 거슬러라는 건 남서쪽을 상정하고 한 표현이고요. 두 번째 보여주시면 공소장에서 이 일부를 저희 의원실로 보냅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네, 이 부분을 저희에게 이렇기 때문에 북한으로 흘렀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의 다음 문구는 삭제하고 보내요. 다음 문구에 바로 남서쪽으로 흐르고가 나옵니다. 이게 한 문장인데 앞부분만 떼서 저희한테 보낸 거예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게 판결문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판결문에 표류 예측에서 NL1 위쪽으로 몇 개가 발견됐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으로 흘렀다라는 주장을 저희에게 하고 싶었던 건데 이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것도 한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이 절반만 떼서 저희 의원실에 보내준 거예요. 근데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이 맥락은 전체에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다. 반시계 방향 남서쪽으로 흐른 게 신빙성이 있다. 이 주장을 한 이 문장인데 앞부분만 떼어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저희에게 제출한 겁니다. 저희 의원실 공소장도 있고 판결문도 있는데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이 검사가 자신의 허황된 주장을 갖다 붙이려고 이 문장 하나를 쪼개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보내면서 항변을 한 거거든요. 저는 위증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의원에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얼마나 더 했을까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그 사무총장님 말씀해 주시고 장관님 두 분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탄원서가 제출된 걸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4월 17일자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 제출자는 부동산원의 노조위원장이고요. 노조위원장은 전체적인 내용은 강압감사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원이 상급기관의 정책상 요구를 존중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법을 위반한다는 인식보다는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시급하게 수행할 미션을 인식하고 그런 어떤 행위를 했다고 그런 우리 재심의가 청구됐으니까 많이 좀 정상 참작을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탄원서를 다 읽었는데 그 부분은 아주 일부이고 사실
대한 면책 이런 감사원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조선일보에서 여전히 이 탄원서에서 부동산원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고 지금 기사를 쓴 거거든요. 이 기사를 확인하시고 예. 정정 요청할 건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말씀하신 부분 어차피 이제 저희가 이 조사 특위에서 여러 가지 강압감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이번에 탄원서까지 다 감안해서 다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탄원서에 이 내용이 없는데 있다고 조선일보가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정정 요청을 하실 건 하셔야죠. 예,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빠르게 조치를 하셔야 돼요. 가짜 뉴스를 그대로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뭐 이동 검사의 위증 여부는 국정조사 이후에 저희 그 국정조사 특유의 적절히 판단해 갖고 또는 뭐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다만 말씀하신 내용 그러한 어쨌든 증거에 취사선택 조작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적절한 측면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은 문장에서 네네. 네, 이게 머리 떼우고 발 떼우고 이 유리한 것만 가지고서 해석하기 때문에 저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관님, 이 쿼터 인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용하는 것은 정확한 문장을 인용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손소리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이 쿼터의 인용, 그러니까 판결문이나 공소장에 우리가 보통 이제 쿼터를 인용할 때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인용을 할 때는 정확하게 그 문장을 써줘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국회의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그 쿼터 인용을 짜집기 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발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건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뭐 전체 문장의 일부를 인용한다고 하면은 전체 문장의 어쨌든 그 취지가 반영돼야 되지 그 중에 일부만 갖다 인용해왔다는 것은 그건 왜곡이거든요. 예. 그것은 어쨌든 증거의 완결성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무결성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방법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태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요. 김성종 증인 좀 나오실래요? 네, 서해 공무원 피사 사건에 관해서 질문하는데요. 이 사건이 종결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국방부의 SI 정보, 그다음에 해경의 수사 정보, 미국의 수사 공조, 이 세 가지가 다 맞춰져야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 당시에 이 해경이 입장 번복할 때 수사국장이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번 특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최종적으로 입장 변경을 할 때 SI 정보를 열람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자료가 편철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2020년에 그 사고 났을 때 해경에서 1, 2, 3차 발표를 하잖아요. 그때는 SI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도 이렇게 뭔가를 해경 측에서 증인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입수하지는 못했고 우리 직원들이 한 4명 정도가 가서 듣고 보고 온 걸로 그렇게 저는 그렇죠. 그 1차 조사 때는 해경 정보를 SI 정보를 다 열람을 했단 말이에요. 네. 2020년 9월 25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발표를 했을 때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2차 발표할 때는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판단되고 된다고 구체적으로 이 발표를 할 때는 이 해경의 SI 정보를 보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입장을 번복할 때는 SI 정보에 대한 다시 확인도 없이 변경을 했잖아요. 저희들이 그 4명에 대해서 이제 조서에 담으려고 불러서 조서 작성을 하는데 4명 다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진술할 수 없다 해서 구체적으로 아니 그러면은 입장 번복을 진술을 안 했으면 입장 번복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판단 번복을 해서는. 두 번째로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해경에서 미국과의 수사 공조를 요구를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와가지고 필요하면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는 답변까지 왔어요. 네. 근데 그걸 참정 안 했죠. 무시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애초에 요구했던 자료가 고인이 구글 검색을 했는지 그런 것을 물었는데 미국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줬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느 시점에 필요하다면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는 메일이 왔어요. 지난번에 김태호 그 제1차장 정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안보실에 그런 보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경찰에서, 해경에서. 만약에 그게 보고가 있었다면은 원래 이거는 이제 김태호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는 발언일 수도 있어요. 보고를 했었다면은 그 결론을 수사를 더 늦췄을 수도 있다.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뭐냐면 해경은 SI 정보도 다시 확인하지 않고 미국과의 수소 공조 부분도 결론도 내리지 않고 뭔가의 지시에 의해서 입장을 번복한 거예요. 네, 제가 제 판단이니까 네. 들어가시죠. 저희 들어가세요. 해경은 이거는 제가 팩트만 확인하는 거니까.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었습니다, 의원님. 네, 팩트만 제가 확인하는 거니까.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두 가지를 빠뜨리고 해경이 입장 번복을 한 겁니다. 그때 저 국방부 장관님, 네. 그때 6월 10일 날 안보실에서 최종적인 이제 판단 번복을 할 때 그때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라는 보고서를 나중에 국방부에서 아마 정책기획관인가 하는 분이 보고서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보고서는 사실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가요?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그 당시에 정보와 첩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월북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죠. 국방부는 SI 정보를 기초로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월북 가능성에 대한 그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5월 24일 NSC 실무회의 김태호 1차장 주도하에 회의가 있었고 바로 이어서 해경 본청회의 그다음에 해경의 수사심의에 거치면서 6월 10일 날 안보실에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절차에서 청와대가 주도해서 결국은 기존의 SI 정보와 그리고 해경 수사와 미국과의 공조 절차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결국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활용하는 대선 때 활용을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팩트 자체를 사실 자체를 조작해서 번복해서 발표했던 거고 그 뒤를 이어서 감사원과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 판단을 했던 사람들 그야말로 판단에 대해서 기소를 했던 이 사건이 바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법무장관 네네. 결국 이것도 역시 절차에 조작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일부 관련해서 뭐 이미 재판도 상당히 진행된 바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가 또는 대장동 사건들 또는 일련의 여러 가지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25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 무죄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훈 전 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항소를 했습니다. 네네. 항소 내용이 뭐냐면 사전 명예훼손과 허위 공무수 같습니다. 네네. 이미 이 사건이 그런 그야말로 제대로 SI 정보나 미국과의 수사 공조 최종적인 결론 없이 이 사건의 결론이 판단이 번복됐기 때문에 결국 이 서훈이나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 더더구나 무죄가 난 사건인데 선별적으로 항소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다른 뭐 법리적인 문제가 당시 있었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요. 어쨌든 특정한 정책 의도를 갖고 증거를 취사 선택하고 또 자유적으로 선별해서 냈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헌법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구 사단장님 증인석으로. 네, 반갑습니다, 증인. 지난 4월 9일 국정조사 기간보고 당시 증인께서는 2022년 6월 10일 국가안보실 1차장 주간회의에서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가서 직접 수정했다고 증언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김태효 차장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일절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초 발표했던 내용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로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입장 번복을 요구했고 김태효가 증인을 심하게 질책했죠. 그 보도자료 초안을 가져갔습니다. 예. 요구를 해가지고 초안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직접 수정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태효가 직접 수정하고 네. 국방부 보도자료 가져와서 증인이 그 보도자료 직접 수정했죠. 이렇게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전혀 아닙니다. 그날 사인펜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의견이 같았습니다. 저는 맹세코 지운 적도 없고 펜을 든 적도 없습니다. 네, 증인. 그 김태우 증인은 그런 적이 결코 없다라고 하고 펜도 든 적이 없다라고 하고 또 요 그 증언 이외에도 아예 볼펜 자체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일부 내용을 삭선하고 청와대 안보실에 지침을 하달받아 요거를 직접 쓰셨습니다. 쓰셨고 그 수정을 1차적으로 한 이후에 복귀해서도 횟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안보전략비서관실에 전화가 와서 문구를 좀 수정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구를 수정하라는 게 최초 입장을 이제 자 그럼 추가적으로 물을게요. 지금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죠. 자, 국방부의 입장이 최초 발표했던 내용과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 이렇게 기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김태호 증인이 하는 얘기로는 최초 입장이 월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당시 최초 입장이 월북 추정이 맞았던 거죠? 맞습니다. 그 입장을 김태호한테도 상의를 했고 다만 김태호가 이런 입장으로 나갈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보도자료를 직접 수정했던 거죠? 네, 보도자료 뉘앙스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해경의 발표와 연계해서 국방부가 최초에 월북으로 추정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이 혼선을 냈다는 것을 일단은 유감을 표명하라는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해경과 연계해서 해경 발표 연계해서 그 월북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렇게 이제 그 표현도 좀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어떤 표현을 수정하는지 아직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삭선한 부분은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당시 그 아까 증인으로 나온 김성종 해양 그 수사국장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죠. 예, 수사국장님인데 제가 저희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당시 해경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렇게 좀 국방부는 입장을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김태호 차장이 뭐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뭐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했었는데 그때 저희 느낌은 일단 해경 쪽은 정리가 된 느낌이었고 해경은 이미 그 내 느낌은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인 느낌은 해경 쪽은 뭐 발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언급은 없었고 누가 발표할 것인가, 언제 발표할 것인가, 어디에서 발표할 것인가 이런 발표 시점이라든지 발표 지역이라든지 그 발표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토의가 됐고 발표 문화는 저희 것만 주로 이미 해경에서는 그렇게 짜서 온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따로 문건은 없었습니다. 해경.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의문이 드는 게 그 국가안보실에서 왜 이런 그 월북 추정을 뒤집는다는 발표를 굳이 시점도 정하고 뭐 발표자도 정하고 그 기자회견문까지 정하고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왜 그렇게 한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아니 그래도 그 과정에서 뭐 대통령실로 들어오라 하고 아니면 사후에 그 내용을 조정하라고 했을 때 뭐 들은 내용이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일단 저희는 저희 국방부 입장만 말씀드리면 그 발표문을 발표하더라도 우리가 기존 입장과 다른 입장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국방부 자체. 기존 입장이 월북 추정이라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안규백 장관님, 네. 방금도 우리 정태호님 질의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방부가 이렇게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가 나간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당시에 제가 장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상한 내용은 제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만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동일한 사안을 정권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고, 어떤 계기와 어떤 내용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달리 판단하게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장소에서 밝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에요. 국정조사 과정에서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국정조사장에서의 발언과 오늘 김성구 증인의 발언이 완전히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규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정상훈 처장님, 그 부동산원이 감사원에 낸 그 탄원서를 저도 봤는데, 아니 제가 뭐 존경하는 손철 의원님의 포를 다는 건 아니지만 이걸 오보라고 막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제 이 기사에 쓰여진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썼냐면 감사 결과 중간 발표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여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게 되었다고 사건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 이번 부동산원 감사 결과 처분과 관련하여 정상 참작해 주셨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넷째,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도 통계법 위반에 대한 엄중함을 알게 되었으며 반성과 함께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 전체적인 부분에 보면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역사적인 비상 상황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특단의 범정부적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은 상급기관의 정책상 요구를 존중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우리가 통계 조작을 한 것은 맞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폭등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상급기관의 요구에 우리가 수용해서 통계를 조작할 수밖에 없었으니 다시 감사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 참작해달라는 것이 부동산원의 탄원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동산 통계 조작했다라고 지금 본인들이 지금 시인을 하잖아요. 이 탄원서에서 4월 17일 날 받았다는 거죠. 이거. 예.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문서에 대해서? 뭐 저희는 부동산원 그것도 노조위원장이 명의로 온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팩트라고 보고 우리는 이것도 하나의 부동산의 의견이고 또 의원실에 제출된 그런 의견들도 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탄원서를 문장 그대로 보면 예. 부동산원 직원들이 감사원에 대해서 뭐 감사원의 강압 감사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거나 뭐 물론 일부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지만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강압 감사 때문에 없는 사실을 시인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없고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통계 조작을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부동산 값이 너무 폭등해서 위에서 좀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우리는 그게 뭐 법 위반이라는 사실 인식이 없이 그냥 해준 거다 이겁니다. 그거 아마 뭐 처장님 보셨으면 잘 알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문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도 틀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아무 국정조사지만 기사를 오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기사와 이 탄원서의 내용을 정말 우리가 다 좀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보면 통계 조작을 했다는 것을 부동산원 노조위원장이 사실상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라는 것이 노조위원장이 함부로 이렇게 시인하면 노조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구구절절히 감사원이 통계 조작 사실을 제대로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통계 조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처장님은 이런 것과 관련 없이 우리 지난번에 나왔을 때 감사원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압박하면서 당신네들이 저 통계 조작 저 관련된 공무원들 압박해가지고 이런 거짓 진술을 얻어냈잖아라고 마구잡이로 공격을 하는데 그때 처장님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장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갑자기 정권을 바뀌면 감사원 감사관들이 악마가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수장으로서 뭐 물론 감사원장은 아니시지만 직원의 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고 제가 질문도 드렸어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주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고 저도 경청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저희가 이제 TF 과정에서 그 부동산원이나 통계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의 기회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저희가 충분히 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재심의가 청구가 됐는데 재심의 과정에서는 이런 강압감사 얘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안 됐는데 이제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드러나지 않았던 분들이 다시 말씀을 하시니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겠다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감사원의 2차 감사에서도 강압감사에 대한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국정조사가 되면서 강압감사로 통계 조작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하니 참 이상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문제 제기가 있고 하니까 저는 국민들이 이걸 제대로 알으셔야 되고 또 뭐 제 말에 반박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문서를 그대로 읽어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노조의 이 탄원서는 우리가 정말 기담아 들을 대목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부분과 관련 없어요.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문건에 의거해서 다시 하세요 나중에. 다시 하세요. 질의 시간에 하세요. 제가 손님을 제가 뭐라고 얘기한 게 아니니까. 예, 본문과 본문과 다르다. 노조위원장이 보낸 탄원서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탄원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신동욱 의원이 낸 건 소명서다 이런 얘기인가요? 탄원서와 지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소명서를 보고 기사를 썼잖아요. 그걸 오보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리고 강압은 없다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탄원서의 강압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문단은 정확하게 드린 내용입니다. 정정되어야 됩니다. 탄원서랑 소명서는 정확하게 다르고요. 노조위원장은 탄원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서를 읽었습니다 지금. 예. 다른 문서 읽어서 소명하면 안 되죠. 다른 내용이에요. 노조 입장 다른 내용입니다. 예, 그 노조위원장의 이야기입니까? 예, 우선 지금 손솔위원이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같은 탄원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되었으나 신동욱 위원이 이야기하신 내용 둘은 다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탄원서에는 없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조작을 덮는 왜곡 보도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면서 부동산원 노조 탄원서 취지를 왜곡한 보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노조가 감사와 수사에 강압이 없었다고 인정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실제 노조 측에서 감사원에 제출한 탄원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미 국정조사와 제출 자료를 통해 장기간 조사, 심리적 압박, 강압적 감사 정황은 직원들의 증언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문장을 떼어서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은 언론이 아니라 정치 행위입니다라고 노조에서 이런 입장을 내었는데요. 지금 양쪽에 두 분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이건 두 분의 이야기를 올려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탄원서 부분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손소리 의원이 제기하셨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예, 다음 넘어가시고 예. 그러면 손소리 의원 그 1분 발언 드리고 나경원 의원 1분 발언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의하면서요. 이 기사가 12시 32분에 쓰여졌고 14시 35분에 수정됐고 15시 42분에 수정됐고 16시 31분에 수정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감사의 강압 이 부분을 강조해서 타이틀을 썼는데 그 부분을 슬그머니 빠진 과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정된 걸 가지고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이걸 실시간으로 제가 추적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두 번째 문단에는 통계조작 사건의 감사 및 수사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피감 기관이었던 부동산원 직원들은 정반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건 분명하게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틀린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요. 탄원서에는 관련된 심심한 사과라는 게 없어서 지금 조선일보에서도 4시간 동안 이 부분을 슬그머니 뺀 겁니다. 공소장에서 조작을 슬그머니 수정으로 바꾼 것처럼 타이틀을 슬그머니 바꾼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 문서는 앞에는 탄원서로 돼 있고 뒤에 붙어 있는 게 연달아서 소명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한 건의 문건으로 저희한테 제출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네, 1분 아니 얘기하십시오. 이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감사원의 탄원서를 낸 것에 대한 해석 부분이 있으니 그 지금 탄원서 뒤에는 소명서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 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좀 명해 주시고요. 또 이와 덧붙여서 그동안 검찰에서 계속 내지 않고 있는 서류가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대장동 1차 수사팀이 남겨놓은 보고서입니다. 1차 수사팀이 남겨놓은 수사 보고서가 더 이상 수사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자연 대행에게 그 수사 보고서도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서류 지금 감사원 탄원서에 대해서 지금 서로 해석이 다른 부분이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탄원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자연 대행은 그 1차 수사팀의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출 검토하시고요. 그 감사원 사무총장님, 예. 이 통계 관련해서 그동안 조작이라고 수도 없이 유병호 사무총장 시절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조작을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감사원 안에서도 조작이 아니라 수정이다라고 정리하셨죠? 예, 보고서 정리 단계에서 수정으로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우리 국토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내용은 조작이 아니다. 수정,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정이라고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통계 감사 과정에서 조작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직접 본 자료 우리가 감사원에 가서 봤잖아요. 그렇죠? 예. 감사원에서 감사한 자료에는 우리 사무총장님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을 때인데 그 자료에 다 지우고 사실이 아니라고 그런 게 수사 의뢰서의 버전이 올라간 거 보셨죠? 예, 수사 요청서에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최종 보고서에는 그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수사 의뢰서에 여러분이 다 올려놓고 그래서 지금 수사 과정 속에서 이게 판단이 아직 안 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감사원이 밤을 새워 감사시켰고 육아휴직인 사람을 아침 10시에 불러서 다음날 6시까지 감사했고, 그리고 술 먹고 술 냄새 풍겼고, 그리고 우리 두목이 김숙동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인데 너 이제 다 죽었다 이런 얘기 나왔다는 거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이러서는 안 된다, 이거를 철저히 밝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탄원서의 내용은 바로 얼마나 오랜 동안 그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조작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정리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기하면서, 예? 네, 이 부분은 예, 그다음에 그러시죠. 예, 그다음 김승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멈춰 주시고요. 봉지욱 기자, 참고인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보이는 곳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의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잘 보시겠습니까?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당시 그 주인 검사로서 부실 수사를 해서 조우용의 죄를 덮어줬고, 그로 인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비용을 정리하신 것인데요. 대장동에 대한 미회수금 2,700여 원, 벨리타하우스 941억 원, 더 뮤지엄 양지 552억 원, 약 4천 몇백억 플러스 이자까지 합치면 5천억 정도의 국민 혈세가 여기에 투입됐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근데 저번에 이제 조우영 씨가 나왔었는데요. 부산저축은행 수사할 때 대장동 사업 시행권이 조우영 씨한테 있었다는 점, 그리고 경기도 풍동 벨리타하우스 시행도 조우영이 했고, 더 뮤지엄 양지도 조우영이 했고,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수사팀이 대장동만 봐준 게 아니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에 혈세가 5조 원이 투입됐는데 그중에 1.14조만 회수가 되고 4조 원 가까이가 미회수됐다는 것입니다. 수사 제대로 한 데는 90%까지 회수가 됐고요. 최소한 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50% 이상 60%까지는 회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윤석열 당시 주인 검사의 이 덮어주기로 인한 이렇게 국민적인 피해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이거는 사실 윤석열의 특수직무유기죄로 수사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오히려 이거를 기자분들에게 덮어씌웁니다. 이런 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도를 했던 기자들, 특히 봉지욱, 그다음에 누구죠? 한상진, 경향신문 기자 4명도 수사를 받게 되는데, 다음 자료 화면은요. 이제 청문회에서 봉지욱 기자께서 영장,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유가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이요. 압수수색 영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조우영의 알선 수재 혐의는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 부분과 또 피해자 윤석열은 박영수의 요청에 따라 조우영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서도 임의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도 없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결정적으로 거짓말이라고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저 김병욱 아마 의원실 관련해서 제가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일부를 허재영 기자에게 줬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 윤석열 본인의 특수직무유기죄에 대한 범죄 혐의를 기자들이 밝히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봉지욱 기자 등 양심 있는 기자들에 대한 가혹적인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왜 윤석열이 이걸 알고 있었는지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예, 윤석열이 2011년 5월달에 본인이 이 부산저축은행 30억 부실 대출에 대해서 기소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기소를 합니다. 이 세움에 대한 부실 대출을 기소를 하는데 이게 본인이 다 이름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음 자료 화면요. 똑같은 세움에 대한 대출과 자금 입금인데요. 다음 자료 화면이요. 460억입니다. 그중에 70억이 벨리타하우스에서 세움으로 들어갔는데, 이 세움이 당시 재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70억을 주는 것 자체가 배임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우영이 알선수재했다는 이유로 이걸 덮어줍니다. 박영수 검사장 변호사의 요청 때문이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저기 보면요, 지금 70억 배임 써 있잖아요. 네. 거기서 10억 원이
대검 중수부 수사 시작되기 직전인 2021년 2월에 조우영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세움을 수사했으면 당연히 모든 계좌 내역을 봤을 텐데 개인 계좌로 10억 원이 갔는데 그걸 수사를 안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맞습니다. 세움에 대한 배임죄를 기소했다면 분명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거기에 30억 원이 찍혀져 있다면 저 70억 원 그리고 조우영에게 개인적으로 흘러가던 10억 원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대장동 최초 시행사 대표였던 이강길 씨가 세움의 회장인 조양훈 회장도 나한테 전화가 와서 대검에서 너한테도 조우영한테 돈 준 거 물어봤어? 라고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을 했죠. 네, 객관적인 자료는 그렇고요. 다음이요. 이거를 조우영 항소심 판결문에도 이렇게 명시가 됩니다. 이거는 두 번째 윤석열이 수사를 하도 안 하니까 예금보험공사에서 2012년도 2월달에 이거 좀 수사를 하라고 고발을 한 건데 이때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이었습니다. 역시 이걸 모를 리가 없죠. 피고인 조우영은 2012년 9월 25일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그 아래를 보면 피고인이 언제까지 벨리타우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을 총괄했다 이런 내용이 적시되는데 역시 당시에 조우영이 실질적인 운영한 벨리타우스에 대한 수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제 많은 자료들을 종합을 해보면 2021년 한 9월경 저번에 이제 조우영 씨가 박길배 검사 만나서 커피 한 잔 먹고 나왔다고 한 그때요. 그때 사실은 대검 중수부가 최재경 중수부장이었는데 당시에 저 벨리타우스를 수사를 해서 김양 부회장만 기소를 하고 조우영을 덮어줬습니다. 조우영에 대해서 2015년도에 수사를 해서 구속시킨 검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강일민 검사. 네. 강일민이 조우영 돈 받았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네. 이 강일민이 2023년 9월 달쯤에 네. 봉지욱, 한상진, 그다음에 경향신문 송국민 기자 등 4명에 예. 대한 수사를 한 주인 검사가 또 누굽니까? 그때 이제 저희 담당 강일민이었습니다. 강일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강일민 검사가 2015년에 대장동 업자들 수사를 해서 그 내용을 잘 알았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정식 발령이 아니고 직무대리 발령으로 강백신 밑으로 데리고 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강일민 검사가 2015년에 남욱 변호사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안 해준 그 사건 있잖아요. 곽상도 추가 기소했던 그 사건에 연루가 되자 서면 조사든 조사를 받긴 받았는데 이 검사들을 덮어주고 곽상도만 기소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강일민을 한국거래소로 파견 보냅니다. 수사팀에서 뺀 거죠.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강일민은 그 강백신 부장검사는 자기 밑에 부하가 범죄 혐의에 연루됐는데 덮어준 거죠. 곽상도는 또 기소를 해놓고 청탁을 한 사람은 기소했는데 청탁을 받아서 실행해 준 사람은 봐준 거죠. 예. 이게 똑같아요. 박정현 대령 기억하시죠? 박정현 대령을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입틀막을 하려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그 군 검사들이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잔뜩 기재합니다. 그래서 박정훈을 구속시켜서 최혜명에 대한 올바른 수사를 못하게 그 윤석열 청와대 가압을 밝히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지금 강일민이 조우영을 2015년도에 수사했기 때문에 2023년도 언론에 대한 탄압을 할 때 이 압수수색 영장이 거짓말이면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 검사가 지금 아직도 현직에 있고 자기 직무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박정훈에 대한 거짓말을 잔뜩 써서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군검사들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군검사는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걸 교정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 법무부 그다음에 대검에서는 왜 강일민 검사를 기소조차 수사조차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군검사가 똑같이 바로잡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저희도 어쨌든 뭐 그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여러 지금 뭐 국정감사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좀 적절하게 처리할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지금 돌아보니까 박정훈 대령은 윤석열 정권 때 무죄가 났습니다. 비록 불법 비상계엄을 한 다음이지만 다음인가 전인가 어쨌든 무죄가 났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무죄가 나고 그때 허위 사실로 구속영장을 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아까 말씀처럼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군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 질의하는 것도 그렇게 친절하게 좀 교통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네. 예, 참 이 막바지 국정조사 들어보니까 이게 끝날 조짐보다는 참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1억도 안 되는 돈 투자해서 1,000억 넘는 수당 배당액 다 받아가고 2,000억 넘는 숨겨진 재산 있는 그런 사람 변호하고 독립된 사법기관이 만들어낸 판결 다 뒤집으려 하고 이게 사법부의 영역을요 정치와 언론의 영역으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론 재판입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지연제 덮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억울한 피해자로 지금 둔갑시키는 게 이게 지금 막바지 국정조사이긴 합니다만은 참 의원이기 전에 국민의힘 한 사람으로서 이게 참 가슴 답답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요 오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개가 늑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요 선동적 프레임으로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역사는요 지금 안 보인다 하더라도 바로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저급한 정치 공세로 무너지는 법치주의는 대한민국에 없다는 점을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됐어요. 김성태 증인님, 예. 제가 궁금해서 자주 좀 부릅니다.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저도 조경식 증인을 봤어요. 그 우리 김성태 증인하고 조경식 증인하고는 특별한 관계죠. 한 7년 된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도 그분을 보고 왜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예,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오셨다. 예. 왜냐 그러면요, 자꾸 그렇게 연관이 되니까 저희들이 아침에 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왔을까? 그분은요, 뭐 메시지가 불편하면은 불리하면은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런 논리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메신저 자체가 그분 자체가 오염이 됐고 부패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여기에 아무 이유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오늘은 중요한 증인인 김성태 증인이 나온 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합리적 의심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이거 오늘 아침 뉴스원에 보면은 대북 송금 항소심 재판 국정조사 이후 진행을 요청했다. 이 김성태 의원 증인 쪽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 기사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이 변호인 측이 요청한 겁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1심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국정조사와 특검 결과 이후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혀 모르십니까? 뭐 자세한 모르겠는데 그때 전에 재판할 때 변호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요, 이 자칫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첫 번째로 기소조작으로 이게 밝혀지게 되면은 향후에 우리 김성태 증인 재판이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거 민주당과 뭔가 딜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는 전혀 아시는 바가 없다. 그 아마 그 공소 기각된 부분을 그 검찰에서 그 수원지검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해가지고 아마 그 공소 기각 관련된 걸 병합하나 이거 가지고 아마 좀 그렇게. 그러니까 증인의 입장에서는 뭐 이 공소 취소라든가 이런 거 기소 조작이라든가 이게 관련 없이 나온 얘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민주당 분들 어디서 뭐 저하고 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다. 예. 기업을 운영을 오래 하셨는데 회장이라는 직분이셨죠? 예. 이 기업이 운영하다 보면 사실 참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업 출신이라서 제가 회장 비서실에서 그 오너를 같이 모셨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투자를 잘못했다든가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전 직원의 안위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잠도 못 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북 리스크는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의 오너, 기업의 회장의 입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없이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그 기업
기업에서 돈 들어간 건 투자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 제가 그걸 돈으로 여쭙고 딴 싶은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김성태 증인의 개인 돈을 하신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이게 어떤 돈이든지 간에 여기에 대한 담보가 없으면 힘든 거죠.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엔에 대한 제재도 있고 여기 대부분 금융에 대한 법리가 묻혀지고 있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라서 다시 한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우종 증인. 예. 구제한 증인도 같이 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월 7일 청문회에서 기소하지 않는 부분은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기소되어도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장 엉망으로 쓰면 실제로 무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만들어진 거 맞습니까? 뭐 공소장 엉망인 걸 떠나서 증거가 없으면 예. 유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A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B의 범죄로 기소하면 B의 범죄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돼요. 예. 그 재판부는 검사가 기소한 것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불고불리의 원칙대로 수행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난번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50억 클럽 기소건 한번 띄워주세요. 결국에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해서 곽상도의 50억 클럽이 무죄가 나온 이후에 추가 기소를 통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습니다. 여기에 판사가 이 공소사기는 한꺼번에 다뤄지는 게 맞는데 추가 기소해서 이 부분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공소 기각 판결을 한 겁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동규 정민영의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검토했는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거부합니다. 이게 홍순진 검사가 우리는 이게 맞다라고 해서 공소장 변경을 거부하는 거죠. 결국에는 유동규 정민용 씨 무죄가 나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기소권을 가지고 사실상 공소장을 엉망으로 쓰거나 공소장 경고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무죄 박아주거나 공소 기각을 받는 것 이렇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법원은 기소된 사실과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국정조사 하고 있는 거는 검찰의 조작 기소를 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검찰의 조작 기소는 결국에 정치 검찰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봐주고 싶은 사람은 공소 기각 판결까지 받아주는 것. 이거는 결국 사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검찰이 하는 말만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사법을 농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대장동 사건만 보더라도 유동규의 11억 8천만 원은 검사가 경기 남부청에 영장 청구에도 영장을 기각합니다. 그리고 정재창 30억 공갈 사건 이것도 지금 이기 수사팀에서 막아서 법원은 판단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주고 싶은 사람 그리고 반드시 잡아야 되는 사람 나눠서 기소권을 활용하게 되면 법원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당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치검찰에 의한 사법농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그에 대해서 평가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고 규정을 해도 결국에는 결론도 못 내리는 사법부다. 그러니까 박상현 검사의 녹취 이야기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듣고 보겠습니다. 박상현 검사 녹취 한번 들려주세요. 두 가지가 더 될 거거든요. 하나는 뭐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그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되되 그거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동시에 그 직권남용 묘목이랑 밀가루 부분 뭐 그거는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기소가 되면 결국에는 재판이 절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게 예예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부 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 뭐 네, 됐습니다. 더뭐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 검찰에 의한 사법농단이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게 판결은 재판장이 해야 되고 판사의 고유 권한인데 기소하는 검사가 재판장이 선고 못할 사이즈 운운하고 이 정도 되면 부지사는 시간 다 돼서 구속기간 만료로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재판도 있는데 이건 거의 종범이다라고 하면서 판결을 가지고 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 두 가지 부분, 그 재판장이 선고할 수 있는 사이즈냐 아니냐는 부분과 보석 여부, 법원의 판단 영역인 부분에 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의 독립 얘기하고 우리가 사법부를 사실상 모두가 신뢰하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근데 검사가 장난치면 이 사법부의 판단도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진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이런 얘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 위에 군림하면서 스스로 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검찰의 사법농단이다라고 평가하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뭐 그런 입장으로서 제가 평가할 입장이 아닙니다. 부전적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검찰이 마구잡이로 공소권을 가지고 남용해도 되는 겁니까?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번 국정조사 기간 동안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수원이나 중앙지검이나 그 재판에 실제 관여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그런 그 문제점들이 법정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별도의 제가 이야기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법부가 되게 모욕을 느껴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검사가 본인의 공소권을 가지고 재판부가 판결할 사이즈 운운하고 있고 판사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본인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성호 장관님,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검찰권을 남용하고 자의적으로 행사해 갖고서 어떤 사람한테는 표적 수사를 해 갖고 자백을 유도하고 양형을 갖다 거래한다든가 이런 행태가 보인다는 것은 뭐 있어서는 안 된 일이고요. 이러한 표적 수사 또는 특정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거를 왜곡 조작하면서 봐주게 하려고 하는 행태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매우 엄중한 사안을 보고 있고 저 대검 뭐 차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일선 지금 공소 과정에서도 이런 점 잘 살펴보고 추후에 일단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상용 검사가 왜 이렇게 무리를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박성준 의원님 말씀처럼 매일 1.1 보고를 했고 그 1.1 보고가 용산 대통령실까지 갔고 그게 다시 하명으로 내려오면서 일선의 검사들이 아주 무리를 하고 긴장해서 전화를 하고 이러고 이 녹취가 녹음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곽교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시간 좀 멈춰주시고 김성태 증인 이쪽으로 좀 나와주시죠. 예. 나오는 동안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증인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일단 뭐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본인의 진술은 하지 않으신다고 하지만 이때까지 뭐 방용철 증인이 나와서 했던 이야기라든지 전반적으로 기존의 김성태 증인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했던 내용들은 대체로 김성태 증인 입장에서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연어회 술 파티 같은 거 없었고 특히 이화영 씨에 대해서 뭐 김성태 증인이 진술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이른바 뭐 진술 세미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화영 씨가 증언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 증인이 2025년 8월 11일 날 법원 출석한 다음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공범 관계를 부인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맞죠? 예. 예. 그 이때까지 이 대북 송금 사건 가지고 국회에서 청문회도 있었고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차례
김성태 증인을 소환했는데 지금 국회 나와서 증언하시는 거는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예.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하니까 당연히 전에 국회에서 부른 적은 없었습니다. 없어요. 예.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는 안 와가지고 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말 때문에 저는 김성태 증인의 진술이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 관계로 되는 것은 이화영과의 경기지사, 부지사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이지 김성태 증인이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직접 그런 말을 주고받거나 대북 송금하는 것을 이야기한 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는 결국에는 이화영 씨는 1심, 2심, 3심 다 확정 판결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된 상태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인지 아닌지는 재판을 이제 해봐야 아는 거죠. 뭐 김성태 증인이 그에 대해 가지고 공범이다 아니다 뭐 평가할 지금 증인으로서 위치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제가 그걸로 기소가 됐길래 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들어가 계시면 되고요. 오늘 종합 감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제일 신경 쓰는 사건이 두 가지잖아요.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이화영이 유죄 확정된 이 대북 송금 사건.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1심, 2심 다 끝났기 때문에 공소취소를 못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중단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을 국정조사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 국정조사 관련해 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떠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관련해 갖고 저도 어떠한 지시라든가 또는 뭐 대화를 나눈 바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지금 저렇게 증인들이 있고 증거도 1, 2, 3심에서 다 제출됐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은 억울하면은 재판 재개해가지고 대북 송금한 거에 대해서 과연 알았는지 몰랐는지 공범인지 아닌지 그걸 재판을 진행해봐야 이게 무리한 기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그것이 무리한 기소다, 조작된 기소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법적 판단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대통령 재판 재개합시다. 그 재판 재개 문제는 뭐 제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위법 부당행위 관련해서는 저희 그 인권침해 점검 TF에서도 일부 나왔고 지금 국정조사 과정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연 검찰총장 관련해 갖고 저희도 좀 점검을 해볼 생각입니다. 검사가 기소한 것으로 책임이 끝납니까? 공소 유지를 해야 됩니까? 공소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전례 없이 대통령에 대한 지금 재판을 중단을 해놨어요. 검찰은 왜 가만히 있어요? 재판 재개하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소를 했고 유지할 책임이 있는데 왜 유지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까? 책임 방기가 아니라 지금 그 부분은 소송지휘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재판부에서 판단한 아니 우리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 해야 됩니다. 보통 억울한 피고인일수록 빨리 재판하자고 하고 본인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피고인일수록 재판 자꾸 미루잖아요. 그러면 검사들이 법원에서 자꾸 재판 미루고 하면은 신속한 재판 해달라 그렇게 하잖아요 법원에다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기우정 법원의 사람이 네. 검사의 기소가 무리한 기소인지 조작 기소인지 판단하려면 판사가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판 재개합시다 대통령. 왜 안 해요? 재판부 사항이라 제가 시기가면서 지금 조작 기소라면서 네, 정리해 주세요. 재판 재개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법대에 세워가지고 증인들 불러서 재판합시다. 이게 재판관이에요. 네. 자,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은 양보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장님 나오세요. 예, 질의하겠습니다. 수원 고검에서는 이화영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감찰에서 2번에 걸쳐서 대검에 보고를 했고 3번 보고 있습니다. 3번. 제 의견은 징계 사안이다라고 보고를 했죠. 네, 관련 책임자들 전원에 대해서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데 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에서는 3번에 걸쳐서 보안 조치 요구가 내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보안 조치 내용은 뭐고 수긍할 만한 사안이었는가요? 내용이? 대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검사의 자유재량 행위라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64명이나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 신청하고 더더구나 개호교도관 42명 그리고 보도했던 기자 7명에 대해서 증인 신청한 것은 의도가 국민참여재판을 그러니까 취지가 수원고검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검사의 객관 의무에 위반하는 데다고 검사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되는데 보안 요구 내용이 보완했던 뭘 보안 요구했냐 이것이 대검에서. 거기에 대해서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보고하지 않는 게 보고 의무 위반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계속 3차례나 그 반복적으로 의원 면직이 되지 않은 검사에 대해서 사직서만 제출된 상태에서도 징계하면 안 된다는 조치도 내렸죠. 그렇습니다. 전 형사 6부장인 서현욱 부장에 대해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라 이렇게 제외해라. 2번째 아마 의원 면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안 요구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 보안 조치 요구에서 수긍할 수 있었습니까? 전혀 수긍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의원 면직 처분 됐다 하더라도 비발생 검토에는 들어가 있고 나중에 최종 결정에서 빠져야 되지 조사 자체에서 빠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고검에서는 계속해서 징계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냈던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의원 면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 아직도 안 됐죠. 최근 며칠 전에 대검 감찰위에서는 이게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이 났어요. 감찰위원회에서 이 결정이 나온 것에서 수원고검 의견과 정반대인데 수원고검장 입장에서는 감찰위원회 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결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는 검사의 기본적으로 객관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동의할 수 없다는 전혀 취지죠?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리고 그걸 강요한다면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처지고 그리고 이러한 집단 대정 사건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이 30건 15척 쪽 기록을 방기한 사실도 확인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록 중에는 5월 17일자 2023년 5월 17일자 김성태 회장의 녹취록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결전의 날이다. 술 한잔 먹고 이야기했으면 편할 텐데 술, 석수 이런 말이 언급이 됐어요. 이러한 녹취록은 봤으면은 당연히 이화영을 위증으로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녹취록이 대북 송금사에게 기록이 편철됐다면은 이화영의 진술이라든지 이 사건 전체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것을 기록에 편철하지 않으면서 법원을 결국 속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원고검은 비발생 보고했죠, 대검에. 네,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비발생 보고를 보고했고 1월 14일 날 같이 했죠. 고발했습니다. 여기서 대검 감찰부장부터 승인이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별도 보고서를 거기다 넣지 말고 따로 보고하라고 그래 따로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감찰 대해서는 승인이 났냐고. 응답이 없었습니다. 감찰 승인이 났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진상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막 공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관님, 네, 방금 제 질의 내용과 수원고검장의 답변 들으셨죠? 이제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감찰부장이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수원고검의 감찰 보고서에 대해 3번에 걸쳐서 보안 요구를 했는데 그 보안 요구 내용이 적절치 않아요. 또한 아주 중대한 비인 기록을 방기하고 수사 기록을 미편찰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감찰 승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찰부장에 대해서 이러한 감찰부의 적절치 않은 업무 처리 행태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장관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대검 감찰부장이나 감찰부의 행태가 매우 좀 엄정하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고 이번에 그 수원 관련돼 갖고 집단 퇴장 사건 관련해서는 관련 기록들을 법무부에서 이송해 갖고 저희 이관 받아 갖고 엄정하게 검토해 갖고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대검 감찰부의 그 행태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교건 의원님 다음 질의부터 하시면 되지 않으실까요? 네. 네, 자료 체크해 주십시오. 자, 저 감사원 사무처장 탄원서 좀 주세요. 예. 탄원서. 요구하시면 제출을 네, 하겠습니다. 그거 네, 탄원서는 그쪽 노조 쪽이랑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예, 제출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오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시간 30분 하시면 되시겠습니까? 네. 더 늦어지면 그럴 것 같아서 좀 양해해드리고 1시간 30분으로 해서 9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